드디어 개강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앞으로 음악과 미술 사이를 종횡무진 탐험할 우리의 여정을 책임질 정우진입니다. 이미 강의 계획서를 통해 저와 이 수업에 대한 소개를 어느 정도 받으셨을 텐데요. 제일 먼저 이 수업은 이 시대의 화두인 융합과 혁신을 예술 분야에서 천착하는 수업임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린 바 있죠. 감성과 지성이 상호 상승작용을 하는 수업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에선 글쎄 무엇을 기대하면 좋을지 아직 막연한 느낌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음악과 미술 사이 첫 시간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배우는 수업인지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고 또 어떻게 하면 끝까지 이 여정을 재밌게 신나게 함께 할 수 있을지 비결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은요, 한 학기 수업 전체의 내용을 개관함으로써 무엇을 배우는 수업인지 확실히 이해하고 여러분 모두 나름대로 어떤 기대도 품고 아울러 각오도 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수업 자체가 융합과 혁신의 산물임을 이해한다면 어찌 기대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저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종횡무진 음악과 미술 사이 탐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음악과 미술 사이, 사실 수업 명칭만으로는 어떤 것들을 다루는지 좀 모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음악이 있으며 또 얼마나 많은 미술이 있습니까? 우리 수업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음악과 미술, 어떤 것들인지 먼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죠? 이 수업을 통해 여러분은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음악과 미술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수많은 역사적 사례를 만나게 될 겁니다. 음악과 미술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물론 다양합니다. 때론 경쟁하기도 하고 때론 협력하기도 하며 서로 영감을 주고받아 왔죠. 그러면 지금부터 한 서너 가지 상호작용 양상에 따라 각각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음악과 미술의 경쟁 관계, 즉 라이벌 관계입니다. 음악과 미술, 누가 더 우월할까요? 양자의 경쟁 관계에 대한 논쟁은 르네상스 시대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는데요. 르네상스 시대란 서양에서 중세가 끝나고 근대의 문을 연 시대죠. 이때 나침반, 인쇄술, 화약 등이 발명되고 과학혁명도 일어나고 문화예술도 활짝 꽃피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죠. 르네상스맨의 전형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다른 어떤 예술보다 조각보다 시보다 음악보다 회화가 단연 우월함을 주장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음악은 회화의 여동생이라고 정의합니다. 당시 화가, 조각가, 건축가의 사회적 지위는 실은 장인, 즉 수공업자에 속했거든요. 회화의 지위를 높이는 한 방도로 레오나르도는 회화의 합리적 토대, 바로 비례에 대한 시각적 개념을 발전시키면서 회화와 음악의 유사성을 거듭 주장합니다. 예컨대 음악의 하모니, 화성이죠,에 빗대어 영혼에 작용하는 시각적 하모니를 언급합니다.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와 동시대인이죠.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인데요. 왼쪽 아래를 보시면 사람들로 둘러싸여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는 인물이 보이시나요? 그가 바로 피타고라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히랍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피타고라스는 하모니가 비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영혼의 정화야말로 음악의 목적이라고 생각했죠. 피타고라스의 가르침에 따라 음악은 특히 화음의 비례 관계는 수적 질서에 입각해 있는 것으로 연구되어 왔습니다. 이렇듯 음악의 토대가 다름 아닌 수학에 있었기 때문에 음악은 당시 리버럴 아트라는 교양 있는 사람들의 교육에 적합한 교과 과정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자, 이 12세기 필사본을 보십시오. 리버럴 아트 7과목이 나와 있는데요. 문법, 수사학, 논리학이 있고 왼쪽으로 쭉 음악, 수학, 기하학, 천문학 이렇게 7과목이 일종의
필수 교양 과목이었던 겁니다. 이제 레오나르도의 전략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회화의 지위를 드높이기 위해 회화가 당시 리버럴 아트에 속한 음악과 자매 예술임을 논한 다음 회화가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한마디로 표현하기 위해 음악을 회화의 여동생이라고 정의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레오나르도의 전기 작가들은 연주자이자 악기 제작자로서 그의 높은 음악적 기량과 수준에 대해 심심찮게 언급합니다. 음악가로서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두꺼운 연구 서적도 나와 있을 정도인데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레오나르도는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것 같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도 잘하고 즉흥 연주에도 능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음향학 실험을 바탕으로 악기의 메커니즘을 연구한 노트도 여러 장 남아 있고요. 하지만 자신의 음악적 재능이나 관심과는 별개로 음악의 상대적인 지위를 깎아내리려는 레오나르도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눈을 영혼의 창문이라고 일컬으면서 시각을 세계 이해의 감각으로 보는 한편 다른 감각들은 우리가 보는 것들의 특질을 그저 전달하는 통로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덧없이 지나가는 소리는 연속적으로 귀에 들어오는데 반해 시각은 영원하고 직접적인 것이라고 높이 평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르네상스 시대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여러 예술들의 비교 논쟁을 일컬어 파라고네라고 하는데요. 파라고네는 비교를 뜻하는 이탈리아어로 르네상스 시대의 여러 예술에 대한 고대의 논의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크게 부각된 여러 예술의 비교를 통해 진전된 이론적 탐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악은 고대든 르네상스 시대든 이 파라고네 전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제껏 음악의 역할은 대체로 간과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수업이 신파라고네, 새로운 파라고네를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레오나르도의 파라고네를 연상시키는 주장을 19세기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외젠 드라클로아라는 19세기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화가의 주장인데요. 왜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고 이 유명한 그림을 그린 프랑스의 화가 말입니다. 이 그림은 영국의 어느 유명한 록밴드 음반 표지에서도 볼 수 있죠. 이 그림을 정말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2008년도에 나온 이 비바 라 비다라는 앨범 말입니다. 네, 이 유명한 그림을 그린 화가 드라큘라 역시 음악이나 시와 비교해 회화의 우월성을 역설했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른바 시간 예술이 전달하는 감각은 실제가 아니라 환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는 회화만이 리얼하다고 주장하는데요. 음악이나 문학은 현실과 거리가 있는 이미지를 마음속에 불러일으킬 따름이라고 본 거죠. 즉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영어로는 탱저블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촉각적인 느낌을 전달하는 능력은 회화에만 고유한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주장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레오나르도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죠. 소리의 덧없는 성질, 즉 탄생하자마자 시간의 흐름 속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음악 매체의 특징을 약점으로 본 것입니다. 또 드라큘라가 생각하는 음악의 결점은 물론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음악이 갖는 결점은 작품의 통일성을 만들어내기 위해 모티브 몇 개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음악에서는 작품의 통일성을 만들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반복이라는 거죠. 그에 비해 회화는 이 통일성에 대한 요구를 훨씬 더 충분히 또 훨씬 더 쉽게 충족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림을 볼 때 우리는 단 한 번에 즉각 알아본다는 인상을 갖게 되잖아요. 물론 그림이 잘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 말입니다. 드라큘라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어느 그림이 불러일으킨 느낌은 작품이 없을 때조차도 우리를 다시 찾아와 기억을 맴돈다. 그러면 통일성의 인상이 지배적일 것이다. 만약 그 작품이 통일성의 성질을 실제 갖고 있다면 말이다. 사실 드라큘라는 자신의 작업실에다 피아노를 갖다 놓을 정도로
대단한 음악 애호가로 유명합니다. 그가 직접 피아노를 쳤던 건 아니고요. 아끼는 친구, 띠독감 친구인데요. 쇼팽이 와서 언제든 연주할 수 있도록 갖다 놓은 겁니다. 이렇게 쇼팽의 초상화도 한 점 그렸고요. 쇼팽은 폴란드 출신의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로 당시 파리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았죠. 실제로 이렇게 병약하고 신경질적인 모습이었을 수도 있는데 쇼팽 본인은 이 초상화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좀 오래된 영화지만 쇼팽의 연인을 보면 당시 쇼팽의 인기를 실감나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제목처럼 쇼팽과 문필과 조르주 상드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데요. 몇몇 장면에서 드라큘라도 잠깐씩 등장합니다. 이 조르주 상드의 초상화 역시 드라큘라가 그린 것입니다. 어쨌든 아무리 음악 애호가라 할지라도 드라큘라는 자신이 시간 예술의 약점이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가차 없었습니다. 여기서 레오나르도와 드라큘라의 주장을 좀 더 따져보고 싶은 분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주요 관심사가 그게 아니므로 계속해서 음악과 미술이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화가 음악보다 우월하다는 드라큘라의 주장에 맞서 같은 시대를 풍미한 프랑스의 작곡가 베를리오즈는 음악이 우월하다는 입장을 일찍부터 견지합니다. 비평가이기도 한 베를리오즈는 여러 예술들의 위계에서 음악이 가장 으뜸가는 자리에 있음을 주장하는데요. 그 까닭은 음악은 회화가 하듯이 묘사할 필요에 얽매이지 않기에 좀 더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수준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를리오즈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회화는 자연에 충실한 모방 내지 재현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질 리도 없고 가질 수도 없다. 반면 음악은 대개 독자적이며 자족적인 예술이다. 음악은 어떤 종류의 모방에 의지하지 않고서도 매혹시킬 수 있다. 회화는 결코 음악의 영토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 내 방금 소개한 인용문의 바로 뒤이어 베를리오즈는 음악도 드로잉의 예술처럼 묘사의 힘을 내재하고 있지만 그보다 우월하다고 봅니다. 회화는 결코 묘사를 넘어설 수 없는 한계를 지니는 데 반해 음악은 원할 때면 언제든 묘사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이라는군요. 베를리오즈의 주장대로라면 음악이 회화보다 할 수 있는 게 더 많으므로 우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베를리오즈의 주장에 결코 동의할 것 같지 않은 화가 구스타프 꾸르베가 그린 베를리오즈의 초상화를 보고 넘어갈까요? 최초의 리얼리스트를 자처한 꾸르베는 자신이 존경하는 화가의 모습을 그릴 수 있게 되어 너무도 기뻐했지만 정작 작곡가는 이런 음울한 모습의 초상화를 보고 몹시 기분이 상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꾸르베는 자신의 자화상을 이렇게 첼리스트로 그릴 정도로 음악을 대단히 선망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첼리스트의 손 모양도 영 이상하고 이렇게 왼손으로 활을 켜는 첼리스트는 세상에 없지만 말입니다. 베를리오즈의 주장대로 잠시 후에 만날 여러 화가들이 음악에 매료당한 이유는 바로 자연 대상을 재현할 책무에서 벗어난 음악의 자유에 있습니다. 또한 음악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과 동떨어진 최상의 독립성을 지닌 매체라는 점, 한마디로 음악의 비물질성 내지 정신성 또한 화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모든 예술은 음악의 조건을 열망한다. 영국의 에세이스트자 비평가인 월터 페이터의 말입니다. 모든 예술이 열망하는 음악의 조건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음악이야말로 주제와 형식이 하나인 듯 보이는 유일한 예술이라는 점입니다. 여러 예술은 주제와 형식의 통일을 추구하기에 이런 음악의 조건을 열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유명한 문구는 19세기 후반, 특히 추상으로 넘어가는 문턱에서 많은 시각 예술들이 음악을 모델로 삼았던 사실을 예고해 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음악과 미술의 라이벌 관계는 서로를 자극하고 발전시키는
계기로 작용했으면 두말할 나위도 없겠죠. 논의 과정에서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드라큘라의 주장, 그리고 베를리오즈와 월터 페이터의 반대 주장을 살펴보면서 음악 매체와 미술 매체의 차이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름대로 음악과 미술 그 매체상의 차이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너무 심사숙고할 필요는 없고요. 몇 가지 키워드를 드릴 테니 이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